자, 이번에는 수다하게 파인드매스 시즌2 함께 할 텐데요. 산업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학이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료와 수학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의료 분야에서 수학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야, 의료와 수학 2탄. 네, 와, 2탄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야, 오늘은 왠지 요거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제가 최근에 한번 병원에 갔었는데 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쵸. 그때 가게 되면은 몸도 아파 죽겠는데 기다리다가 더 지쳐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파서 죽겠답니다. 네. 기다리는 것도 힘들더라고. 이제 네, 성격 네. 급해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것도 좀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쎄, 정말 그게 수학으로 해결이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관련이 있는지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서 수학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영상 진단 장비들. 특히 제2의 청진기로 불리는 초음파 검사는 장기의 구조는 물론 움직임까지 관찰이 가능한데요. 초음파를 인체 내부에 투과해 반사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검사와 동시에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초음파는 다양한 영상 진단 장비 중 주로 의사가 직접 촬영을 하는데요. 의사가 각각의 영상을 한 장 한 장 세심하게 살펴보며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판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촬영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사의 경험에 의존해 판독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이 반복되는 등 시간 소모가 상당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초음파 영상을 촬영했을 때 초음파와 빛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스페클 잡음이 발생하는데요. 스페클 잡음은 사람마다 그리고 신체 부위마다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 검사 대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들면서 의사들은 초음파 검사에 더 나은 자동화 성능을 원했는데요. 이에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인 초음파 검사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초음파 영상이나 광간섭 단층 영상의 이제 스페클 잡음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해서 수리적 모델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딥러닝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영상에 대하여 전처리를 시행하였고 그로부터 얻어진 깨끗한 이미지에 수리적 모델을 적용하여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처럼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딥러닝 방법은 음성, 이미지 인식과 사진 분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요. 이러한 딥러닝 방법을 사용해 초음파 영상 촬영 때 나타나는 의미 있는 스페클과 필요 없는 스페클을 구분하고 이를 데이터로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와 새롭게 촬영된 초음파 영상을 비교 분석하는데요. 이때 의미 있는 스페클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깨끗한 초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예로 들어서 살펴볼까요? 초음파로 태아를 촬영했을 때 스페클 잡음 등으로 인해 태아의 정확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때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면 태아의 모습을 깨끗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사진들을 보게 되면 원형의 모양이 보이시죠? 저것이 바로 태아의 복부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아의 복부 둘레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수리적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네, 이러한 탐색 방법은 수학적 개념 중에 허프 변환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허프 변환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떠한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선들의 기울기와 y절편을 살펴봤을 때 살펴보고 다른 점들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의 기울기와 y절편을 살펴봄으로써 공통의 직선을 찾게 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점들을 지나는 최적의 타원을 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즉, 태아의 복부 둘레를 측정하기 위해 의미 있는 점을 지나는 최적의 선을 긋는 수학 원리인 허프 변환이 사용되는 겁니다. 딥러닝과 허프 변환을 사용한 초음파 진단을 통해 의사들은 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이 실제 초음파 영상 진단에 적용되었을 때 그 효과는 어떠할까요? 초음파 진료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진료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 영상 진단 방법, 그리고 이러한 의료 영상의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네, 초음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선생님들은 저걸 보고 뭘 보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딥러닝과 수학을 활용해서 정확한 관찰, 또 정확한 진단이 그만큼 가능해졌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이 우리 몸속을 그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생소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허프 변환이라고 허프 변환, 나왔어요. 네. 제가 호프 변환은 알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호프 맥주가 아.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한다. 호프 변환. 요거 내가 잘 아는데 네. 허프 변환은 제가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 너무 낯설어요. 알려주세요. 너무 어이가 없나요? 이리 씨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천천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선생님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오. 하시는 것이 CT 촬영이나 엑스레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타나요. 그것들을 우리는 스페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자동화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스페클을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네.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의사가 일일이 하나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개발하게 된 것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딥러닝,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허프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잡음이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구별해내는 것이고요. 구별된 자료를 통해서 그것들을 허프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보를 컴퓨터에 구체적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리 씨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우, 겨우 이해가 됩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슬아슬하게 아이고, 진짜 이해했어요. 쉽진 않네요. 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바탕화면과 우리가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밝기의 차이를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구별해내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미분의 부분이고요. 허프 변환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허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화상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일단 화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 선분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y는 ax로 표현된 직선을 점으로 표현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분석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허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1959년에 폴 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료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직선이나 곡선이나 원 같은 것들의 자료를 뽑아내는데 영상 처리를 하면서 흔히 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의료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허프 변환이라는 거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네요. 말조차도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딥러닝은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런 단어인데 사실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아, 이거 과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수학이 없어서는 절대로 탄생될 수 없었던 그런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선생님? 쓰임이 정말 활발하죠. 그러니까 딥러닝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하면
더 훨씬 이야기가 수월하실 텐데요. 알파고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네. 이 알파고가 바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목표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것들을 설계하고 특성들을 찾아내서 이제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헬스나 케어 같은 요즘 이제 의료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사의 슈퍼컴퓨터인 왓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치료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실제로 국내 병원에서 네. 이용돼서 개발되어서 이용되고 있고요. 또 그 당뇨병이 실명을 이제 유발하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는 알고리즘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그래요. 이용이 되고 있고 또 피부과 전문의 수준으로 피부암을 발견해내는 그런 분야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리고 영상으로 만나본 것처럼 우리가 사진이나 뭐 엑스레이, MRI, CT 이런 이제 영상 분석 자료에서도 이렇게 딥러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딥러닝의 개발 밑에는 수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연 35조 정도로 이제 영상 분석 시장은 그렇게 대단하네요.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의 기반은 많은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영상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을 기반으로 이 사업에서 좀 선제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이 사업의 기반은 수학이 기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인 이제 발전이나 수학 관련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이제 같이 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 수학자들이 안 필요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그 병원도 보통 우리 병원 가면은 이제 뭐 그 몇 번 환자 안내 데스크로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뭐 몇 번 수학 선생님 상담실로 오세요. 상담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상주하면서 모든 장소 상주하면서 네. 뭐 전화만 기다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수학의 역할 그리고 수학자들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실제로 수학자들이 병원에 포진해 있으면서 많은 연구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나 임상 연구 이런 쪽에서는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학자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한 의과대학에서는 의학통계학과를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특히 통계 같은 경우에는 한 약의 성분이 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중환자실에서 어떤 요인이 환자한테 위해가 가는지 위해가 가지 않는지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데 이 통계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사들 중에서는 그 스스로가 수학의 필요성을 느껴서 수학 관련된 공부를 독학을 하거나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도대체 수학이 어디 쓰이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수학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상에 나오는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 응용 수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 수학을 할 것인지 대학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가 컴퓨터 속에서 수학이 보여지는 걸 보고 응용 수학을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학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자꾸 보여준다 그러면 아, 수학이 저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수학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수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수학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학문이 아닌가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학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그런 선입견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또 늘 항상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